18살 황선우가 남자 자유형 100m 5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수영 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선수로는 65년 만입니다. 남자 유도 중량급 간판 조구함 선수가 일본과의 접전 끝에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배드민턴 여자 복식은 규수 접전 끝에 세계 2위 일본을 누르고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코로나로 벌어진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부가 교사나 대학생을 동원해 무료 과외 지도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관련 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는 교육청에 공을 넘겼습니다. 2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세종시 아파트 청약에 22만 명이 넘게 몰렸습니다. 집값이 큰 폭으로 내릴 수 있다는 홍남기 부총리의 경고는 무시됐습니다. 폭염에 에어컨 실외기에서 화재가 잇따랐고 대청호엔 예년보다 한 달 빨리 녹조가 퍼졌습니다. 서민 대표 음식인 라면 가격이 다음 달부터 줄줄이 오릅니다. 우유 가격 인상도 전망됐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유족이 인권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가 앞서 박 전 시장이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것으로 유족 측이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뒤집기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674명으로 23일째 1,000명대입니다. 위중증 환자도 빠르게 늘면서 일부 지역은 병상 포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의료진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 총 75개 병상 가운데 남은 병상은 8개뿐입니다. 인력 부족도 심각합니다. 이달에만 간호사 15명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좀 쉬어갈 타이밍이 필요한데 그걸 대체해 줄 수 있는 인력이 없으니까. 구인 광고엔 반응조차 없고 남은 의료인들은 업무가 몰리는 데다 일부 환자의 추태에 번아웃을 호소합니다. 정말 하나하나 다 컴플레인 하시고 뭐 물 갖다 달라, 심지어는 객단 배출이 좀 많잖아요. 쓰레기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그냥 다 던져놓고 계시고. 신규 확진자가 23일째 1,000명대를 기록하면서 위중증 환자도 보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중환자 병상은 아직 여유가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 준증 환자 병상은 이미 다 찼습니다. 정부는 파견 의료 인력 650여 명을 전국의 전담병원 등에 파견했지만 일선 현장에선 적응할 만하면 월 단위로 갱신하는 파견 기간이 끝나버려 크게 반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전국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 인력 부족과 열악한 처우 등을 들며 9월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네, 이번 4차 유행으로 학생과 교직원 감염도 잇따르면서 2학기 대면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걱정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이미 학생들의 학습 결손이 심각한 상황인데 교육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초중고 학생 203만 명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보충 수업 등을 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서영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델타 변이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인근 태권도장에 다니는 학생 수십 명이 감염됐습니다. 4차 유행이 시작된 지난 6월 23일 이후 약 한 달간 전국에서 발생한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는 4천 명이 넘습니다. 이대로면 한 달도 남지 않은 2학기에 온라인 수업이 불가피합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이미 학습 결손이 심각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걱정입니다. 받아들인 학습자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그렇게 중수업을 한다는 게 학습의 어떤 질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모로서도 약간 고민을 하게 되는. 교육부는 뒤늦게 약 6,700억 원을 투입해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 등 203만 명을 교사나 대학생이 지도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학교의 교사가 중심이 되어서 1대1 혹은 소규모로 3명에서 5명을 집중 지도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2024년까지 3조 원을 투입해 이동식 교실이나 학급 증축 등을 통해 학생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8월 둘째 주에 2학기 전면 등교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교육부가 방과 후 보충 수업인 학습 도움닫기 프로그램에 투입하는 예산만 5,700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지 또 학습 목표가 무엇인지 애매합니다. 제대로 된 학업 성취도 평가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김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 초중고교의 등교일 수는 100일 안팎에 불과합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모든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전년도보다 늘었습니다. 특히 수학이 미달인 학생은 중고교 모두 10%를 넘어섰습니다. 교육부가 뒤늦게 학습 도움닫기와 대학생 튜더링 등 대책을 마련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기초학력을 진단한 학업 성취도 평가는 전국 중3과 고2 학생의 3%만 대상으로 했을 뿐입니다. 시도교육청별로 또 학교별로 교사별로 들쭉날쭉한 어떤 그 학력 진단이 있어가지고서는 맞춤형 그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어렵다고. 방과 후 보충학습인 학습 도움닫기는 당장 올해 2학기 69만 명, 내년에 109만 명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하지만 어떤 학생들을 선발할지, 학습 목표가 무엇인지 기준도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기초 학력이 좀 부진한 학생뿐만이 아니라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교사 14만여 명이 필요하지만 어떻게 동원할지 구체적인 대책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일선 교사들은 업무 부담이 가중되거나 비정규 기간제 교사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낙인 효과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 거부도 있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TV조선 김우원입니다. 정부는 어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며 지금 집을 사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를 했죠. 그런데 이런 역설이 없습니다.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한 세종시의 한 아파트 청약에 22만 명이나 몰렸습니다. 평균 경쟁률이 200대 1에 가까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김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종시의 공무원 특별공급제가 폐지된 이후 첫 청약을 받은 한 아파트 단지. 1,106가구 모집에 22만 842명이 몰렸습니다. 평균 경쟁률은 199.7대 1. 모집 세대가 적은 전용 84제곱미터형의 경쟁률은 1,000대 1을 넘겼습니다. 그동안 공무원이 받아가던 물량이 일반 분양으로 풀렸지만 청약 경쟁률은 고공행진을 이어간 겁니다. 세종시는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하고 분양가가 주변보다 수억 원 낮습니다. 그래서 전국구 로또 청약이란 소문과 함께 일단 당첨되고 보자는 투자 수요까지 잔뜩 몰렸다는 분석입니다. 특별 공급 자체가 일반 분양으로도 전환되면서 빨대 효과처럼 세종시로 이사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청약이 과열되는 것 같습니다. 집값 고점을 경고하며 국민들에게 으름장을 놓았던 어제 정부의 담화가 전혀 먹혀들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는 시장의 예측보다도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부의 희망과 달리 주택시장의 열기는 좀처럼 식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틀렸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겠죠. 이 정부가 규제 일변도의 주택 정책만 고집하다가 공급 확대로 방향을 튼 게 1년 전의 8.4 대책이었습니다. 공공재개발이나 도심 고밀개발, 3기 신도시 같은 다양한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은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졸속 공급책을 급조하다 보니 벌어진 일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8.4 대책에서 정부가 만호 공급을 공언한 태릉 군 골프장 부지. 주민들이 녹지를 훼손하는 마구잡이식 개발이라고 1년째 강하게 반발하면서 사업 진척이 더딥니다. 서울시 전체에서 혼잡도가 1위인데 거기에 만 세대, 줄여서 몇천 세대가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교통이 더 악화되는 것. 4천 가구를 공급하려던 정부 과천청사 유휴 부지는 주민 반대로 지난 6월 완전히 무산됐습니다. 과천청사 대체지, 태릉 CC 등은 8월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고 5만 가구를 목표로 했던 공공재건축도 실제 후보지가 선정된 곳은 1,500여 가구, 3%에 불과합니다. 중앙정부 주도로 어떻게 개발하겠다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도 굉장히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나 토지주와 협의도 없이 일단 대책부터 발표한 탓에 곳곳에서 암초를 만난 겁니다. 정부가 8.4 대책에 이어 특단의 공급책이라고 내놓았던 올해 2.4 대책도 핵심인 공공 직접 시행은 확보 물량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네, 마침 부동산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2명 중 1명은 수도권에 살고 거주하는 곳의 절반은 아파트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살고 싶은 주거 형태가 아파트란 의미도 되는데 이 정부의 공급 물량 절반가량은 선호도가 떨어지는 단독주택과 빌라입니다. 또 1인 가구도 10명 중 3명꼴로 역대 가장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인구가 아닌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한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서울 도화동의 1700세대 아파트 단지. 매매 물건은 70여 개에 불과하고 전세 매물도 5개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51.5%가 아파트에 살고 국민 2명 중 1명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집중과 아파트 선호의 심화가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값 고공행진의 배경이라는 분석입니다. 수도권 인구는 2019년에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이후 올해에도 전체 인구의 5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1인 가구도 664만 가구, 10명 중 3명꼴로 역대 최대치인 상황. 1인 가구 현상이 급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소형에 대한 공급 그런 걸 배려를 해야 되겠죠. 정부는 올해 서울 입주 물량이 충분하다지만 8만 3천호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결코 지적과 우려만큼 공급 부족이 있는 것은 아니며 절반 정도가 선호도가 떨어지는 단독주택과 빌라입니다. 여기다 1인 가구는 대부분 새로운 주택 수요여서 정부의 세심한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좀처럼 적응되지 않는 역대급 더위에 에어컨에 의지하고 버티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동차 배기가스나 아스팔트 열기 못지않게 여름철 도심을 달구는 게 바로 에어컨 실외기입니다. 한낮 폭염 속 실외기가 밀집한 도심 골목 온도를 재봤더니 50도에 육박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안윤경 기자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33도를 웃돌았던 서울 신촌거리. 실외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에 보행자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너무 뜨거워가지고 옆에 가면 되게 찜질방 같은 그런 느낌도 받고 너무 더워서 실외기를 피해서 조금 간 적이 있습니다. 상가와 건물이 밀집한 종로 식당가. 골목마다 에어컨 실외기 열기로 가득합니다. 실외기 앞 온도를 열 화상 카메라로 측정해보니 무려 50도에 달합니다. 건축 규정상 에어컨 실외기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하게 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이러가 때만 그렇게 하고 그 후에 이렇게 변경한 거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2018년부터 지자체별로 건물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오래된 건물은 여전히 실외기가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보행 불편 신고도 잇따르고 있지만 실외기 덮개나 가림막 설치 자체가 권고사항이라 있으나 마나한 규정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네, 보셨듯 폭염 속에 오래된 건물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과열로 인한 화재 우려를 높이는데요. 실제 전국 곳곳에서 실외기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서 뭐가 문제인지 한번 실험해봤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실외기에서 쉽게 확인되는 먼지가 문제였습니다. 이어서 윤재민 기자입니다. 에어컨 실외기 주변이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아니 연기가 많이 나는데? 어제 낮 4시 45분쯤 서울 성동구 아파트 7층에서 에어컨과 실외기를 연결하는 전선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 화재로 노부부가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제 아침 6시 30분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서도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 부위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청소를 하지 않아 먼지가 낀 실외기로 실험해보니 가동한 지 3분 만에 불꽃이 튀기 시작하고 10분이 지나자 전선 연결 부분에서 불길이 올라옵니다. 수분과 먼지가 뒤엉켜 전기가 새면서 화재로 이어지는 겁니다. 에어컨 화재는 그런 결선 부위나 아니면 멀티 콘센트 그런 경우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많습니다. 최근 3년 새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는 706건. 대부분 에어컨 사용량이 늘어난 여름철에 집중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실외기에 먼지가 쌓이지 않게 자주 닦아주고
불에 탈 만한 물건을 주변에 둬선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이른 폭염에 녹조도 예년보다 한 달 빨리 창궐했습니다. 이 충청권 최대 식수원인 대청호 상류는 8km 구간이 온통 녹조 거품으로 뒤덮였고 낙동강, 금강 등 다른 강과 호수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식수를 걱정해야 하는 건 아닌지 김다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충북 옥천군 대청호 상류입니다. 물감을 풀어놓은 듯 강물이 온통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강 곳곳에 설치된 녹조 저감 장치는 물보라를 일으키며 바쁘게 돌고 있습니다. 녹조 제거선이 펌프로 빨아들인 강물을 걸러내니 하얀 필터에 걸쭉한 녹조 덩어리가 가득합니다. 선박 3대를 투입해 하루에 녹조 2톤을 걷어내지만 역부족입니다. 대청호에 녹조 제거선이 투입된 건 지난 19일. 평년보다 한 달 빠릅니다. 다음 날 가도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오염원이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대청호 상류 8km 구간에 녹조가 발생했고 녹조의 원인인 남조류 개체수는 2주 전보다 12배 늘었습니다. 주민들은 폭염 속에서 녹조가 뿜어내는 악취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지금 점점 더 심해지고 그러는데 그게 또 주민들한테 미관상 안 좋고 냄새가 나고. 경남 김해 낙동강 묽은메리 지점은 지난달 10일부터 50일째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강 백제보와 공주보도 최근 남조류 개체수가 급증하는 등 식을 줄 모르는 폭염 속에서 전국의 강과 호수가 녹조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폭염이 길어질 거라는 전망에 여름을 어떻게 나야 하나 푸념이 절로 나오는데요. 상대적으로 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피서법이 꽤 지혜롭습니다. 코로나로 경로당에 공원도 문을 닫자 공항을 쉼터로 이용하고 있는 건데요. 장혁수 기자가 현장 추적했습니다. 휴가철인데도 여행객을 찾아보기 힘든 인천국제공항. 탑승객 카운터는 텅텅 비었고 무인 발권기는 아예 운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진짜 없네. 그런데 줄줄이 어디론가 향하는 사람들. 따라가 보니 공항 전망대입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 아래 핸드폰을 보고 TV 앞에 모여 앉아 올림픽 경기도 시청합니다. 잠시 일어나 운동하고 의자에 누워 낮잠도 청해봅니다. 시원하고 좋잖아요. 공간이 넓고. 식당도 있다 보니 끼니 해결도 문제가 없습니다. 공항은 시원한 데다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더위를 피하려는 노인이 모인 건데 시설 오는 게 여기 안에 그러면 시원하죠. 김포공항도 비슷합니다. 국내선 여행객 사이사이 짐도 없이 피서하는 노인이 보입니다. 어르신들은 공항 전망대나 홍보관처럼 비행기를 직접 볼 수 있는 곳을 선호합니다. 점수가 막 높여가면 마음이 또 막 불안하고 갈 데가 없어 이어가서 스트레스 다 푸는 거예요. 이거 보느라고. 반면 은행과 관공서 등 노인들이 무더위를 피하던 곳은 코로나19로 집합이 제한되면서 갈 곳이 줄었습니다.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서울시내 관공서와 복지관 3,784곳 중 정상 운영을 하는 곳은 절반이 안 됩니다. 그나마 남은 피서처는 지하철과 지하도 상가 등이고 지하철이 피서지예요. 배랑 대고 지하철 타고 이제 종점까지 갔다가 지자체별로 고령층 무더위 대책을 마련 중인데 서울 노원구는 투숙객이 없는 호텔을 빌려 객실을 무더위 쉼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왔다 하면서 지금 들어온 거예요. 문 열고 들어오면서 너무 좋아. 하지만 여전히 더위를 피할 곳은 부족하고 무더위가 절정에 달하면서 갈 곳 없는 고령층 온열 질환이 우려됩니다. 노인정에 문 닫아버렸지. 어디 가서 이제도 다. 그 다음에 노인네들 어디로 가야 하나. 현장 추적 장혁수입니다. 한밤중 흉기를 들고 윗집 여성의 현관문을 두드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실제로 문을 열려고는 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인데요. 국민의 법 감정과는 동떨어졌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장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8월 새벽 서울 영등포구 한 아파트에 사는 20대 남성 A씨는
흉기를 들고 여성 B씨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돌아가라는 B씨의 경고에도 A씨는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렸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는데 A씨는 경찰에서 성폭행 의사가 있었다고 했지만 검찰에선 경찰을 불러 병원에 가고 싶었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돌아가라는 말에도 다시 문을 두드렸고 주거침입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데다 A씨가 실제 문을 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거침입으로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또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흉기까지 들고 초인종을 누른 사람에 대해서 실행에 착수조차 없다고 보는 것은 국민 법감정과는 괴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검찰은 오늘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교사가 학교 기숙사와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100명이 넘는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영구 퇴출 조치했습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현직 교사인 30대 A씨의 범죄 행각이 처음 꼬리가 밟힌 건 지난 4월. A씨가 재직했던 고등학교의 동료 교사가 여직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가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한 경찰은 압수한 A씨 휴대폰과 PC에서 불법 촬영물 669건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까지 근무했던 다른 학교 여학생을 포함해 피해자만 116명에 달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A씨에 대해 다시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최고 수준의 징계를 취하겠다며 영구 퇴출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 모든 학교에 불법 촬영물 탐지 장비 구입비를 전액 지원하고 불시 점검 횟수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피해 학생과 졸업생에겐 상담 치료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서민 대표 음식인 라면 가격이 다음 달부터 줄줄이 오릅니다. 우유 가격 인상도 전망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쉽게 찾는 간식거리, 빵, 과자, 커피 가격이 오른다는 소리기도 합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마트에서 라면을 고르는 소비자들은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는 것 같아요. 부담이 되는 가격들이 있더라고요. 라면 업계 점유율 1위인 신라면 가격이 다음 달부터 7.6%, 60원 정도 오릅니다. 짜파게티와 안성탕면, 육개장 사발면 등 다른 라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16년 12월 이후 4년 8개월 만에 인상입니다. 팜유나 밀가루 같은 원재료 가격 인상이 이유입니다. 원가 안팎이 누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가격 인상을 낙농진흥회도 원유 가격을 다음 달부터 리터당 947원으로 21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커피, 빵, 과자도 줄줄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식료품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에 머물고 있던 부분들이 전체적인 물가 상승으로 확대되고 있는 기조입니다. 여기에 폭염으로 시금치를 비롯해 일부 채소 가격도 급등하고 있어 서민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연매출 8천만 원이 안 되는 영세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라고 하죠. 대부분의 간이과세자가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이지 싶은데 까다로운 지급 기준 때문에 지원금을 못 받는 간이과세자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정민 기자가 전후 상황 설명하겠습니다. 혼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오모 씨. 지난 4월에 지급된 4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급 조건인 6개월 매출 감소 자료가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이의 신청도 해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만기별로 했을 때 하락이 맞으면 지급이 된다고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됐어요.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는 통으로 매출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된다고 좀 억울한 거죠. 1년에 한 번 세금을 신고하는 간이과세자는 반기마다 신고하는 일반 사업자에 비해 6개월 매출 증빙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간이 과세자도 일반 과세자로 등록하면 돈을 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세율이 높아져 영세 자영업자들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일반으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3년 동안 가루가 될 수가 없어요. 연간 8천만 원을 안 벌어도 거는 데에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무조건 적자가 되는 거죠. 이렇다 보니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문제가 있다는 이의 신청 건수는 5만 9천 건. 그중 절반 가까이가 간이 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났고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간이 과세자 부지급 문제들을 개선할 생각이라고 밝혔지만 코로나로 하루 버티기도 힘든 영세 자영업자들에겐 한가한 얘기로만 들릴 뿐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깜짝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으로는 사상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고민은 깊습니다. 요지부동 업계 1위 대만 TSMC와 미국 행정부의 지원 속에 시장에 재진입한 미국 인텔의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매출 63조 6,700억 원, 영업이익 12조 5,700억 원. 삼성전자가 발표한 2분기 깜짝 성적표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으론 사상 최대치입니다. 호실적은 1분기 부진했던 반도체가 견인했습니다. 반도체 부분 영업이익이 6조 9,300억 원으로 전체 영업이익의 절반을 넘어선 겁니다. 3분기 실적이 더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에도 불안은 여전합니다. 올해 초 밝힌 대규모 M&A도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현재는 사실 대내외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행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경쟁업체의 도전도 거셉니다. 파운드리 업계 1위인 대만 TSMC는 50%가 넘는 점유율로 시장을 굳건히 지키며 삼성을 따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운드리 시장에 재진입한 인텔이 삼성과 TSMC의 고객인 퀄컴을 고객사로 맞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양강구도의 지각 변동을 예고한 겁니다. TSMC는 87년부터 파운드리를 한 기업이고요. 인텔은 지금까지는 파운드리에 관심도 없었다가 갑자기 파운드리를 할 거라고 선언을 한 거니까. 반도체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한 삼성전자.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도 오늘 하락하며 7만 원대에 머물렀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초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직권조사 결과문을 발표했죠. 이에 대해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소송은 시민에게 인정된 권리라면서도 이 과정을 통해 피해 정도가 더 심각했다는 점이 인정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송민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 결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적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개월 넘게 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참고인 51명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당시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 인권위 발표 석 달 만인 지난 4월 22일 인권위를 상대로 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무리하게 그냥 한쪽 얘기만 듣고 결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피해자 측을 대리했던 김재련 변호사는 SNS를 통해 피해자도 가해자도 소를 제기할 자유가 있다면서도 행정소송을 통해 피해 정도가 더 심각하고 중한 것이었음이 인정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임 시장 유족 측에서 3차 가해를 입힐 수도 있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했습니다. 이번 행정소송 첫 변론은 오는 9월 7일 열립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네, 서울 도심 한가운데 윤석열 후보 부인의 사생활 루머를 표현한 벽화가 등장했는데 윤 후보 측은 관련자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여당에서조차 여성 혐오이자 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 벽화가 인격살인인지 표현의 자유인지 시청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로의 한 중고책방 벽면에 여성 얼굴과 영부인의 꿈이란 글자를 새긴 대형 벽화가 그려졌습니다.
줄리의 남자들이라며 7명의 남성 리스트도 나열됐습니다. 이른바 엑스파일에 언급된 윤 후보 부인의 사생활 루머를 대중들이 오가는 벽면에 새겨 넣은 겁니다. 건물주는 윤 후보의 출마에 화가 났다며 헌법상 개인의 자유를 표현하기 위해 벽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변 상인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논란이 커지자 보수 유튜버 등이 이렇게 차량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벽화를 가로막았습니다. 일부 보수 지지자들은 경적과 사이렌을 울리고 몸으로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일부 여권 지지자들이 성지순례를 가자며 호응했지만 정치권에선 표현의 자유를 넘은 범죄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최재형 후보는 더러운 폭력, 인격살인에 분노한다고 밝혔고 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 부의장도 명백한 인권 침해라며 자진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윤 후보 캠프 법률팀은 성희롱성 비방을 확산한 유튜버와 언론인 등 10명을 형사고발하고 벽화와 댓글 등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는 오늘도 네거티브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도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후보의 노무현 탄핵 찬성 논란을 문제 삼으며 말을 바꾸는 게 문제라고 공격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서울대 학생들과의 토크 콘서트에 참석한 이낙연 후보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에게 대통령 자격이 있냐는 질문에 엄격한 도덕성을 거론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은 좀 더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4년 음주운전 혐의로 15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자격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겁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정세균 후보의 같은 지적에 음주운전을 했던 것은 팩트고 100% 잘못이라며 인정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표결 논란을 재차 거론하며 이낙연 후보가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꾼다고 지적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이중 플레이를 하는 게 문제죠. 본인을 먼저 좀 돌아보시라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고요. 이재명 후보 캠프는 또 이낙연 후보가 전남지사 시절 공약 이행이 전국 꼴찌였다며 공약 21개 중 20개를 지켰다고 한 TV토론 발언은 허위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네거티브 공방이 이어지면서 두 후보의 지지율은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선 이재명 후보의 호남 지지율이 2주 전보다 11.5%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국민의힘 입당이 임박한 듯하더니 이준석 대표가 노골적으로 징계를 거론하며 입당을 압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8월에 입당하지 않는다면 윤 후보 캠프에 합류한 당 인사들을 모두 징계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는데 여기서도 윤 후보를 견제하는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연예인이라고 해서 버스 가는 걸 세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8월이 지나면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당 인사들을 칼같이 징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후보 등록이 끝났는데 만약 윤 총장이 명단에 없다. 그럼 그분들은 제명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현재 현역인 장제원 의원이 사실상 상황실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비롯해 국민의힘 당적을 가진 인사들이 대거 입당하지 않은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걸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한 상태에서 선거에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입당 시점에 대해선 조금 더 지켜봐달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당 대선 주자 11명이 처음으로 모인 자리에선 계파 정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계파 정치의 부활입니다. 특정 후보 중심으로 이렇게 이합집산을 하게 되면은 최재형 후보는 정치 선배들과 함께하겠다며 당 소속임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역량을 다 쏟아서 이 자리에 계신 선배 여러분들과 힘을 합쳐서 윤 후보와 최 후보는 오늘 나란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정진석 의원의 1인 시위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선거의 최대 수혜자고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반드시 입장을 표명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이제 올림픽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사상 처음 하루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었습니다. 비판 여론이 거셉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올림픽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된 게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과연 누가 이 말에 신뢰를 보낼까 싶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도쿄 시부야 거리가 북적입니다. 거리 두기를 당부하는 피켓까지 등장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結構心配してますね。やっぱ日常生活で誰が感染してるのかわからなくて。 일본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는 처음으로 10,000명을 넘겼습니다. 올림픽 경기가 한창인 도쿄도에선 4,000명 가까이 나와 최고 기록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올림픽 관련 확진자도 193명으로 늘었습니다. やはり政府の方があんまりその辺の重みを感じてなくてオリンピックとかそういう方に注力しているのが原因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일 회의를 열고 긴급 사태를 확대 발령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이 올림픽과는 관계가 없다며 일본 내 경기 중단 요구는 일축했습니다. So we're not really worried about that issues. As far as I'm aware, there's not a single case of an infection spreading to the Tokyo population from the athletes or Olympic movement. 코로나 위협에 최고 기온 35도, 습도 80%에 이르는 폭염까지 더해 선수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테니스 선수 파울라 바도사는 무더위에 기권했고 항의가 빗발치자 테니스 경기 시간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로 늦춰졌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폭염이 좀 쉬어갈 때도 됐는데 열기가 좀처럼 식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덥겠는데요. 춘천의 한낮 기온은 36도, 서울이 35도, 청주와 대구도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폭염 속에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비가 내리는 시간대와 강수량은 지역별로 차이가 크겠습니다. 이 소나기는 대기가 불안정해서 잠깐 내리는 비고요. 제주도에서는 기압골에 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내일 오후부터 비가 오다 그치다 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먼바다에서 거세게 일겠고요.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오더라도 더운 날씨는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29일 목요일 뉴스9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